최고의 무장 원투쓰리, 최고의 책사 원투쓰리, 최고의 쓰레기, 최고의 그 보스. 저는 뭐 동탁 이건 아무 때나 가서 앉고 황제가 머무는 곳에서 잠을 자고 궁녀들을 자신이 범하고 유비 유비 쳐줘요? 상산 조자룡으로 저 자룡이가 장비를 촉밭이네요. 아니 너무 촉촉촉촉이네. 그럼 그것도 사실 무슨 공헌이라고 보기가 어렵네요. 뭐 한 게 있어요? 뭐 여기 좀. 그러니까 UFC 선수가 그러니까요. 동네 관원들 때려잡은 거 아니냐. 벌거벗은 세가세가 더 쉽죠. 이제 대본이 있으니까.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티치미. 자, 오늘의 선생님은 우리 삼국지의 달인이십니다. 우리 이성우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근데 이 적벽대진 이후로 이제 위나라가 휘청됩니까? 네, 위나라는 이 적벽대전에서 압도적인 우세로 점쳐졌지만 대패를 하게 되고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다시 화북으로 결국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조조는 사실 천하일통을 도모하는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조조의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명태네. 이제 조조는 천하일통을 무리한 감행을 하지 않게 되고 천하 삼부정립으로 이제 완전히 공고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승자는 손권과 주임에도 불구하고 적벽대전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제갈량이네. 그것은 바로 유비와 제갈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장강유역의 노른자의 땅인 형주 지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 형주 지역을 가장 신뢰하는 관운장에게, 관우에게 이 지역을 맡기고 유비는 제갈량과 장비와 더불어 더 서쪽 익주 지역, 오늘날 사천 지방에 해당되는 익주 지역을 공략하고 운남 지역을 공략하고 그리고 자신의 조상이었던 유방의 첫 정치적 근거지였던 한중 땅, 한중왕. 그렇죠. 왜 유비가 한중에 그토록 집착했는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땅이 아님에도 바로 그 한이 한황실의 시조인 유방의 정치적 근거지고 한나라의 한중 땅이 바로 거기였던 거죠. 유비는 한중 땅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삼분정립의 큰 구도를 이루게 됐어요. 살짝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총나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비가 이렇게 세력을 이 남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을 때 그 맹획이랑 그 남만이라는 게 이제 운남 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세력은 약했지만 체계가 정비되어 있던 사회였고 네. 여기는 부족 사회였을 거잖아요. 운남은 그야말로 소수민족들이 수장, 그러니까 그 지역의 소수민족의 수장들이 통치하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역의 땅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때 저는 이 지명의 명칭이 너무 낭만적이고 멋있는데요. 저 구름 너머 남쪽의 땅. 그러니까. 그래서 운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예요, 운남은? 여기죠, 여기. 바로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의 경계선상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고병의 얘기는 제갈량은 이미 정비되어 있는 군사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UFC 선수가 그러니까요. 동네 관원들 때려잡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막 영토상으로만 확장을 했고 사실 의미 없는 땅이 아닌가. 제갈빠대. 네,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운남 지방을 경략하는 것은 넓게 보면 촉한의 영토의 확보이긴 한데 한족들이 거의 산 적이 없었던 소수민족들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행정상으로는 군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지만 전통적 그 지역의 방식을 존중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것도 사실 무슨 공헌이라고 보기가 어렵네요. 제갈까가 지금 빠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없다기보다 이제 직접 지배에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벌거벗은 세가세가 더 쉽죠. 대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거기는 예측 가능한 할 수 없는 질문이 나올 때 근데 재밌어요. 근데 지금 고 선생님이 질문한 그 내용은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국이고 그리고 9년 질서를 통해 중앙 집권을 했다고 해도
많은 변경 지역의 통치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쳐놓고 막 7종 7금이네. 촉나라에 뭔가 영토를 확장했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뭐 적벽대전이 끝나고 이제 새 나라로 이제 딱 정립이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이 가장 주목하면서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땅은 역시 형주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주의 동쪽 일부는 손권이 차지하고 아주 북쪽 일부는 조조가 차지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촉한이 차지하되 여기에 바로 관운장이 버티고 있다는 점이 바로 손권과 조조로서는 굉장한 부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형주 지역을 둘러싸고 소소한 그런 국지적인 충돌도 계속 진행되는데 관운장이 형주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조조 진영의 번성으로 공략하게 되면서 이 번성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되면서 조조를 매우 위협하게 되는 거죠. 이 번성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관운장은 자신의 무력만이 아니라 지략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게 되고 맨날 춘추 책 들고 있었다고. 그렇죠. 관운장 하면 나오는 기록이 춘추에 통달했다. 춘추라는 거는 중국 고대의 노나라의 역사책으로서 역사의 교훈과 선례들을 통해 자신의 어떤 선택에 중요한 것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번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바로 이것은 관운장이라는 관우라는 인물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자 그리고 사실은 파국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흥미로운 에피소드는 관우가 번성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화살을 맞아서 독화살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데 정사에서는 왼팔에 화살을 맞았다. 그래서 이 치료를 위해 살갗을 드러내고 퍼진 독을 긁어서 뼈를 긁어내며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이 정사에도 나와요. 그런데 소설에서는 오른팔에 부상을 입었고 오른팔잡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 부상이 매우 중요하고 치명적이었다. 극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 수술을 고통스러워하고 낫지 않는데 호련히 중국 역사상의 신의에 해당되는 화타가 찾아와서 치료를 해주게 되는 거죠. 화타가 훨씬 더 몇백 년 전 앞 사람이잖아요. 그 소설에도 나와요. 근데 화타의 기록은 남은 게 없고 뭐 돼지 알까기 이런 것만 남아 있대요. 화타는 역사 자료에도 나와요. 조조를 치료해줬던 사람이죠, 실제. 근데 화타가 훨씬 더 예전 사람이라고 그러던데. 근데 조조를 치료해줬는데 화타의 제안은 그랬다고 그래요. 조조가 만성적인 두통과 그런 걸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는 두개골을 절개하고 맞아. 이 외과 수술식으로 해서 치료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암살의 위협도 될 수 있잖아요. 의심이 많은 조조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화타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조조가 필요할 때마다 불렀는데 화타가 자신이 와병에 있다는 핑계를 대고 조조 진영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조는 이런 것도 용납을 못해요. 사람을 보내서 진짜 화타가 아픈지 거짓인지를 확인해 보는데 화타가 거짓인 걸 알게 된 조조는 화타를 잡아들여서 감옥에 체포해서 하게 된 거죠. 화타가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화타의 죽음은 관우의 번성 전투로부터 약 1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화타가 살아서 관우랑 만날 가능성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나관중은 이 최고의 장군에게 최고의 의사인 화타와의 조우하는 모멘트로 설정을 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타는 관운장의 오른팔을 치료하는데 관우는 단 한 번의 신음을 하지 않고 아마 마취도 거의 안 했을 텐데 근데 술 엄청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술잔을 기울이며 바둑을 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소설이니까. 손톱만 벗겨져도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정사에도 그게 있다고 하니까. 네, 정사에 화타라는 인물은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이제 의학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화타라는 인물의 그 의료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은 아랍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거쳐 들어오는 외과 수술 같은 방법들이 이때에도 조금씩은 진전이 됐다. 그러니 화타의 외과 수술 같은 거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화타를 만나 그런 수술한 것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선권과 조조는 한때는 적이었고 선권과 유비가 동맹관계였지만 이제 조조와 선권이 함께 뜻을 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생겼어요. 바로 관우가 지키는 형주 땅이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조조 진영의 이제 최고의 책사는 사마의였는데 사마의는 선권과 관우가 상당히 원한 관계에 가까울 정도로 불편한 관계라는 것을 상당히 읽고 있었어요. 설에 의하면 선권과 관우가 우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선권이 자신의 딸과 관우의 아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개의 아들을 어떻게 뭐 이렇게 결혼시킬 수 있느냐. 그렇죠. 호랑이 새끼를 어찌 개에게 혼인할 수 있냐라고 상당히 모욕적인. 근데 그거는 또 말이 안 되지. 개과랑 고양이과가 아예 종이 다른데 교배가 안 되죠. 교배가 안 되죠. 예. 여기서 핵심은 형주를 둘러싸고 조조와 송관이 이번엔 다시 손을 잡게 되고 이제 연합작전을 구사하면서 전면에서는 조조가 싸우는 듯, 그러나 후방에서 손권의 진영이 관우를 공략하는 작전을 짜게 되는데, 이때 손권 진영의 바로 명장이 육손이지만 이때는 여몽. 여몽 얘가 여몽 맞아, 원래 맞아. 좀 되게 모질했잖아요. 근데 엄청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장군까지 가지 않나요? 그렇죠. 여몽이라는 사람은 젊은 날 크게 능력이 모자르고 또 학식이 부족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송권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할 것을 권유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로 여몽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자신을 성장시켰는데, 어느 날 노숙이 오랜만에 만난 여몽이 어제 그제와 다른, 전과 다른 여몽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자 여몽이 노숙에게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름지기 사대부는 3일 만에 만나도 그 사람을 볼 때는 눈을 부비며 뜨고 봐야 된다. 알았다. 괄목상대. 그렇습니다. 이야. 와. 바로 그 괄목상대의 주인공이 여몽이라는 사람이에요. 와. 네, 이렇게 여몽은 입지전적으로 성장하면서 드디어 여몽 인생의 최대 난적이자 삼국지의 영웅인 관우와의 일전을 당당히 여몽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관우도 경계했던 이 여몽이 마치 자신이 와병이 들어서 아픈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려서 관우의 경계를 무너뜨린 다음에 급습을 해서 드디어 관우를 공략하고 관우가 패퇴당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때가 219년, 관우의 나이 58세 때였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의 아들 관평까지 맞아. 죽음을 맞게 된 거죠. 여몽이 관우를 잡아서 관우가 죽은 다음에 되게 여몽은 그 소설에서 빨리 죽여버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소설에선 관우의 저주인 것처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관우가 죽음으로써 사실 많은 독자들은, 삼국지연의 독자들은 거의 8권에서 거의 끝나. 퇴장하지. 이제 소설의 이야기에 파국으로 이미 접어들고 많은 독자들은 여기에 애석해할 정도죠. 그리고 장비는 별로 이상하게 죽잖아. 술 먹다 죽나? 맞아. 누가 목 잘라가지고 그 가서 항복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관운장을 존경하고 자신의 품에 품고 싶었던 조조도 관우가 죽고 불과 2달 만에 조조도 죽음을 맞게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소설에서는 손권이 관운장을 죽인 다음에 관운장의 목을 베서 관운장의 목을 조조에게 보내죠. 근데 그 참수된 관운장을 보고 조조는 엄청 충격을 받게 되고, 마치 그것도 여몽처럼 조조도 충격을 받고 시름시름 앓다가 2달 만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죠. 중요한 것은 조조는 그 주검을 확인한 이후에 성대하게 관우의 무덤을 조성해서 제사를 지내주게 되는데, 그래서 현재 관우의 무덤이, 가장 중요한 관우의 무덤이 낙양에 있어요. 관림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제후급에 준하는 그런 무덤으로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후대 관운장의 신격화가 더 되면서 관운장의 그 무덤은 관우의 관, 그리고 숲을 림자를 쓰지만 이 림은 제왕급에 해당되는 중요한 인물에게만 림을 붙이는데,
중국에 두 개의 림이 있어요. 관지림. 관지림이라고 유명한 배우 홍콩의 있잖아요. 여배우 예. 황비용의 정말 매력적으로 예. 나오죠. 바로 공자의 무덤. 어. 공자의 무덤을 바로 공림이라 그러고 이거를 이제 때로는 문묘라 그래요. 문을 상징하는 또 하나가 바로 관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마치 중국인들은 공자의 또 하나의 대척점에 관우가 있는 것처럼 무를 그렇죠. 나타내는. 그런 반열에까지 올린 것이 관우의 사후에 더욱더 승격화되고 신격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관우가 죽자 가장 애통해하고 충격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유비였겠죠. 그래서 유비는 관우가 죽은 그 이듬해에 총 군대를 동원해서 손권과의 일전을 감행하게 돼요. 근데 이 전쟁은 매우 무모하고 서둘렀고 그리고 제갈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맞아. 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이 삼국지 3대 전쟁의 이제 마지막 이릉대전이었던 거죠. 이 전쟁에서는 거의 유비는 대패를 당하고 제갈량 뭐 하는 거야, 제갈량? 아니 제갈량이 끝까지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 그래야 되는데 이기든가. 네. 주군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여기에는 일종의 성급한 원한, 보복을 갚고자 하는 유비의 성급한 결단이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되고 이릉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손권의 진영은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이제 유비의 조카는 쇠퇴길로에 접어든 그런 모습이고 이 충격으로 이릉대전 이후에 2년 만에 유비도 죽음을 맞게 되고 유비가 죽기 그 전에 장비도 부하들의 배반에 의해서 맞아. 살해당하면서 유비, 관우, 장비 세 삼형제 어. 그리고 최고의 삼국지의 최고의 패장인 바로 조조마저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주인공들이 다 죽었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영웅들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되면서 이제 삼국지는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그 마지막은 이제 오장원 전투에서 제갈량의 죽음으로 사실 소설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근데 정사는 어떻습니까? 정사에 의하면 유비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제갈량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이 촉한을 그대가 보기에 저 어리석고 부족한 아들이 유선? 보기에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면 그대가 이 나라의 땅을 경영하기를 바라네. 그러나 제갈량은 차마 그럴 수 없었던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부족하지만 유비의 아들인 유선을 보좌하면서 이 촉한을 더욱더 건실하게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유언에 있는 철천은지의 원수였던 저 조조의 위나라를 공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모를 하게 돼요. 무려 5차가 넘는 정벌을 벌이게 되는데 1차, 2차에 걸친 정벌을 할 때 주군인 유선에게 바로 정벌을 떠나는 제갈량이 올린 그 출사표. 표문, 그게 그 유명한 출사표였던 거죠. 융중에 있던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대이신 유비께서 저를 거둬들이셔서 삼고초려를 하여 저를 주군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유비가 이루지 못한 위나라의 정벌은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완수하겠나이다 하면서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그걸 읽었다는 거죠. 흔히 중국에서는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사내대장부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근데 출사표를 던지고도 근데 계속 돌아왔잖아요. 실패하고 돌아오고 네, 또 던지고 실패하고 또 돌아오고 또 던지고 돌아오고. 끝내 이루지 못한 이것은 비운의 실패가 노정된 정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총정리편입니다. 예, 5분야로 나눠봤습니다. 네. 최고의 무장 1, 2, 3, 최고의 책사 1, 2, 3, 최고의 쓰레기 1, 2, 3, 최고의 그 보스 네, 1, 2, 3, 그리고 최고의 사자성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일단 최고의 보스부터 해보겠습니다. 3위부터 하겠습니다. 3위. 3위. 보스. 최고의 유비. 3위 유비 쳐줘요? 너무 촉바 아닙니까, 선생님? 촉발하면 유비를 1위로 해야 되겠죠. 유비 제갈량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사실 너무 한량인데 뽑으신 이유가 뭐 유비는 이제 전형적인 덕이 있는 덕자. 덕망의 그런 주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협에 대해서 수많은 그 저작거리에 있었던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호용했던 그 점을 이제
조조도 경계했던 거죠. 사람이 모이게끔 하는 힘이 그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조조가 갖지 못한 또 다른 면에서의 이제 덕이 있는 것. 특히 적벽대전 직전에 그 수많은 백성들을 직접 이끌고 나가는 모습은 그 위민, 백성들을 위한 그런 면모들이 보여주죠. 이거 지금 정사편입니다, 여러분들. 소설편이 아니에요. 정사에서 뽑은 그 보스 3위 유비. 2위는요? 2위는 저는 손권을 뭐 손권. 손권은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아버지와 형이 일찍 요절하게 되면서 이 강동 그러니까. 지역을 맡게 되는 사실 엄청 부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군주가 강동을 강력하게 부국강병을 시키고 내실을 다진 이후에 적벽대전이라는 최대 위기에서 이 전쟁을 결국 감행하고 끝까지 이끌고 승리를 얻음으로써 승자, 조조에게 승자를 거둔 것은 송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적벽대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형주 지역의 공략 그리고 영토를 넓히면서 당당하게 성공적인 재벌 2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송건을 뭐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요? 네, 이건 뭐 순위를 떠나 압도적으로 조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네, 소설은 유비를 중심으로 한 촉한의 이야기지만 정사의 정통성도 물론 조조일 뿐만 아니라 사실 조조하고 비교할 만한 인물이 없어요. 가장 압도적인 패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조조죠. 사실 완벽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싸움도 뭐 그렇고 뭐 어떤 면에서 조조가 왜 천하통일을 못 이뤘는가가 의아스러울 정도로 그 점에서 이제 적벽대전이 굉장히 분수령이 된 건 맞지만 비교한다면 뭐 조조가 압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최고의 쓰레기. 또 이미 이건 1위를 깔아놓고 가겠습니다. 정사에서 나오는 저는 뭐 동탁 물론 동탁은 빠질 뭐, 수가 없겠네요. 예, 정사에서 나오는 가장 쓰레기 1위 동탁. 18로 제후의 공공의 아, 적, 깜짝이야. 18제후들의 공공의 적이었던 동탁. 바로 동탁이 되겠습니다. 동탁이 저질렀던 가장 쓰레기 같은 짓 딱 하나만 뽑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어린 황제를 모시고 있지만 국정을 농단했다고 하지만 황제인데 황제의 어좌에 아무 때나 가서 앉고 아하. 황제가 머무는 곳에서 잠을 자고 궁녀들을 자신이 범하고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니구나. 조정 안에 엄연히 황제가 있는데 장검을 차고 있고 정말 이것은 능욕하는 모습이죠. 예. 자, 2, 3위가 궁금합니다. 네, 2위는 여포입니다. 여포. 여포. 왜 애가 좀 모질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나관중이 표현하고자 했던 이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의리, 충의와 그다음에 신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 가장 강한 사람이 관우라면 가장 불신과 배반의 배신의 아이콘처럼 된 인물은 바로 여포죠. 근데 정사에서도 쓰레기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배반을 하고 동탁을 죽이고 한 사람의 주군을 충직하게 모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너무 뛰어난 무력을 과신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구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찬탈하거나 암살을 감행하는 사람이 여포죠. 그런 점을 소설 나관중은 교훈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3위는요? 3위는 좀 고민인데 맹달을 맹달? 맹달. 오맹달? 이제 맹달은 바로 번성 전투에서부터 관우가 위기에 몰렸을 때에도 항상 구원병을 지원했는데 맹달이 가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맹달은 지원군을 보내지 않게 되면서 사실은 유비 진영과 조조 진영을 간을 보면서 간에 붙었다 쓸데기 붙었다. 그런 인물이 이제 맹달로 나오는데 이제 소설은 더 강조를 했지만 역시 맹달이 그때 번성 전투의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관운장을 지원했다면 관운장이 그렇게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최고의 책사. 아, 지금 제갈량이 1위에 가느냐 마느냐가 3화2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제갈까가 있거든요. 네, 정사버전입니다. 정사버전. 정사. 3위부터 가겠습니다. 3위 저는 3위는 주유를 뽑겠습니다. 주유는 손권 진영의 이제 나중에 오나라지만 오나라의 명장이자 도독이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린 주군을 보필했던 최고의 책사이자 뭐 이런 모든 역할을 겸비한 사람이 주유인데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얘기했다면서요. 굉장히 멋져서
당시 오나라 지역에서는 이 주유를 주랑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뭐 요즘 말하면 이제 꽃미남 같은 주도령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데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런 오나라 뭔 소리지? 아주 오나라. 뭐지? 자, 2위. 네, 정말 1, 2위는 박빙이고 정말 누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조금 뭐 저의 주관적이고 예. 개인의 취향을 좀 반영해서 아시면 2위는 역시 사마이가 되겠습니다. 사마의. 사실 능력 면에서는 뭐 제갈량과 견저도 손색이 없고 제갈량과 사마이는 불과 2살 차이예요. 그래서 사마이가 2살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이를 한 이유는 제갈량이 활약을 할 때 사마이는 나이는 비슷한데도 조조의 위나라에서 관직에 오른 것도 굉장히 늦고 그다음에 조조의 의심 때문에 굉장히 주저하고 큰 활약을 못하는 듯하다가 사실 조조가 죽은 이후부터 본격적인 활약을 하면서 약간 제갈량과 사마이의 활약의 시대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제갈량과 사마이가 만나게 되면서 후반부에 가장 박진감 있는 것은 두 사람의 결국 충돌이고 지략 싸움이죠.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 어떤 의미에선 소설의 가장 피해자가 바로 사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오정원 전투에서도 사실은 승자는 사마이고 물론 제갈량이 와병 때문에 죽음을 맞았지만 실전을 벌였어도 사마이가 승리를 거뒀던 것인데 그것을 나관중은 용납할 수가 없고 마치 제갈량이 살아있는 듯하게 꾸민 그거에 놀래서 혼비백산 달아나면서 심지어 소설에선 내 목이 아직도 붙어 있느냐 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해서 얼마나 제갈량을 두려워하고 경계했는지를 보여줘서 그 유명한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중대를 쫓았다라고 하는 고사를 남기게 됐는데 정사에서도 그때 그 모멘트에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중대를 쫓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제갈량이 막 쫓은 것도 아니고 사마이가 내 목이 어디냐 이런 말이 아니라 더 이상 굳이 추격하지 않고 이제 돌아가죠. 회군을 하는데 그거를 소설에서는 더욱더 희화화시키고 비겁하고 두려워하는 사마이로 표현해서 최대 수혜자는 항상 제갈량이고 그러네. 피해자는 바로 사마이로 한 거죠. 자손들이 결국 통일한 거잖아요. 통일한 건데. 네. 그렇죠. 네. 그럼 1위는? 네, 1위는 뭐 망설임 없이 제갈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뭐 3분 지켜도 몰래 있던 거고 남만 정벌도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던 거고 원래는 아니고 위나라도 뭐 다 결국 실패하고. 정벌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의 신출기몰한 병가적인 제갈량보다 사실은 촉한을 건실히 했던 법가적이며 유가적인 제갈량의 면모로서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제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무장. 무장. 야 이거 3명 뽑기가 너무 어려울 텐데. 네, 이것은 뭐 단연 뭐 3위부터 3위부터. 뭐 3위. 야 저는 뭐 상산 조자룡으로. 벌써 나온다고? 짜룡. 저 자룡이가 자룡빠시. 네, 저 자룡빠거든요. 조은이 벌써 나옵니다. 제가 매 학기 수업 때 매년 수업 때 학생들에게 삼국지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물어보면 그때 학생들이 다른데 요즘 압도적으로 젊은 학생들은 조자룡을 좋아하더군요. 저는 멋있잖아. 끝까지 촉을 위해서. 그렇죠. 비중도 네. 꽤 많아요. 꽤 많아. 후반까지 많이 나와요. 네. 야 2위입니다. 2위. 2위 관운장을 뽑겠습니다. 관우. 관우. 아니 정사의 황계 아닙니까? 그거 적벽대전에서 그 다. 적벽대전에 그거는 뭐 황계 장군의 큰 공은 맞죠. 화공작전 정말 그건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1위는? 네, 뭐 아무리 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밉지만 네, 여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포. 야, 이 무장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고변이 무장 하나 뽑아본다면 1, 2, 3. 이거는요 남자들은 거의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게 삼국지 게임에서도 여포는 99입니다. 방천하고 끼우면 100이 넘어가고 100 몇으로 가고 관우가 한 98, 97 되고 조은이 97, 96 됩니다. 거의 유사하게 말씀. 그리고 여포는 실제 적토마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나중에 적토마가 관운장에게 가지만 그럼 무장만
두 명 더 뽑아볼게요. 4, 5위. 탑 3에는 못 들었지만 과감하게 탑 5에는 들 수 있다. 누굴까요? 그래도 장비? 마초가 그래. 서량 마초. 그래, 마초 진짜 쩔었어. 쩔었죠. 얼마나 그 도원결의 주인공이 아니다 보니 그리고 후반에 합류해서 주목을 덜 받지만 사실 굉장히 강력한 정말 사람이 마초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5위는요? 그 하우더 눈깔 뽑아 먹잖아요. 그래도 역시 만인지적으로 표현된 장비를 아, 촉밭이네요. 아니, 너무 촉촉촉촉. 촉촉촉촉이네. 그만큼 정사에서도 장비를 대단한 무장으로. 그렇죠. 역사에서 만인지적으로 불린 세 사람 항우, 관우, 장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제갈량, 유비, 장비, 관우 이렇게 이제 통일을 못했다라는 거는 만인지적이 2명이나 있지. 하늘이 내린 재상. 그래서 3분지계로 만족하고 사실 지도를 보시면 유비관우 장비가 제갈량이 차지한 이 익주와 형주 일부 있지만 익주 지역은 완전히 동굴 속에 들어가는 듯한 사천 분지의 땅이에요. 중원과 강동지방과 격절되어 있는 지형학적인 위치죠. 그런 점에서 익주 지역에 있으면서 천하를 도모한다는 건 저는 역사지리학적으로 본다면 이미 불가능했다라고 보는 거죠. 정사와 다르게 나관중 버프 받은 사람 있잖아요. 버프 순위. 버프라면은 정사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관중이 쓰면서 과장되고 버프 받은 사람 있잖아요. 도움 많이 받은 사람. 3위. 3위. 네, 3위. 3위 제갈량. 아니, 3위. 저는 3위 유비라고 봅니다. 유비. 아니, 왜요? 사실 유비는 한 개인의 역량으로는 사실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라는 그런 정통성, 그 점은 또 인정할 수 있지만 나관중은 이 촉한의 정통성으로 서술하면서 모든 이야기의 거의 70%를 유비를 주인공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역사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비는 냉정하게. 바로 소설의 수혜자다. 버프를 받았다. 나관중 버프. 자, 2위는요? 2위는 존경하지만 입술이 굉장히 떨리시나? 네, 관우라고 볼 수 있겠죠. 관우. 촉밭인데 촉가이기도 하면서 애정인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게 과장된 것도 그 촉한의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촉이 중심으로 써지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너무 실제와 거리가 멀고 관우는 물론 역사상의 또 인물이고 오늘날 중국의 민간 신앙에서 도교의 신으로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점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결정적으로 소설의 영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소설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부정할래도 소설이 출간된 이후에 약 700여년 동안 문화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소설의 이야기를 믿고 그를 찬미하고 존중했던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문화사로 이미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정사와 현실에서의 좀 괴리는 좀 있다. 그렇죠. 예. 자, 마지막 나관중 버프 주인공 1위는요? 네, 1위는 저 자신이 빠지만 제갈량이 되겠습니다. 거의 제갈량은 나관중의 페르소나예요. 그리고 아마 그러네. 과거 시험에 그토록 떨어졌던 나관중은 제갈량을 통해 자신이 하고자 싶었던 자기가 되고자 하고 싶었던 한 인물을 완벽한 인물을 구상하고 그거를 더 과장했겠죠. 그 과장이 아니어도 물론 제갈량은 중국 역사상의 인물인 것은 사실이나 아주 건실한 행정가로서 면모보단 모든 전쟁의 무패, 전지전능한 신출귀몰한 전략가적 면모를 주로 강조했어요. 근데 그 점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히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마무리는 사자성어로 해보겠습니다. 사자성어요? 예, 우리가 삼국지를 통해서 꼭 좀 알았으면 하는 딱 대표적인 거 하나만 뽑을까요? 우리가 이미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세도 나왔던 삼고초려라는 말은 인재를 원하는 오늘날 기업도 그렇고 결국은 중요한 인재가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인재를 얻고자 자신의 성의를 다하는
유비의 그 모습은 이 고사성어이기도 하지만 맞아. 되새겨볼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님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뭐 그렇죠. 슈퍼 인재들을 뭐 구한다 그랬잖아요. 예. 또 있을까요, 선생님? 뭐 많은데 뭐 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에 많이 절묘하게 쓰는 바로 한중 전투에서 조조가 했던 계륵이죠. 게르. 게르.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예. 한중 땅은 그렇게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은 아닌데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니 아쉽고 이 양면성 이 점을 안타까워하며 조조가 그날 밤 군 진영 안에서 내뱉었던 말 그때 밤에 야식으로 왔던 게 닭고기였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보면서 닭을 보니 닭의 갈비뼈가 뭐 살도 별로 없고 근데 또 이게 맛있고 그 살이 그래서 이렇게 보며 아하 게르기로다 이 말은 바로 한중을 빗댄 조조의 말인데 사실 이런 건 우리 일상에 많이 쓰죠. 있잖아요. 예, 정말. 많이 있죠. 예, 버리기도 아깝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예. 좋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뽑자면 하나 더요. 예. 네.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닙니다.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또 칠종칠금을 하나 더 들어갈까요? 그 주제 실종칠금. 실종칠금 맹획을 생포할 때 있는 고사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랑 좀 다를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갈량이 보여줬던 바로 관용의 미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실수 또 한 번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 요즘 너무 그죠 용서가 없어 그죠? 네, 우리 사회는 실패가 너무 두렵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은 너무 긴장된 사회가 많고 경직됐는데 이제 제갈량의 경우 계속 기회를 줘보면서 마지막에 그가 그를 품게 되는 과정인데 이 점을 보면 우리가 오늘 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아, 선생님 마무리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예, 사자성어의 3개 중에 2개가 제갈량과 또 관련돼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아.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대본도 없고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아닙니다. 아주 재밌게 또 예상하지 못했던 점들을 잘 짚어주신 것도 있고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유쾌했어요.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갈까가 좀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아닙니다. 뭐 한 게 있어요? 뭐 여기 있던 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뭐 거기서 뭐. 근데 끝으로 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관계가 중요하긴 한데 그런 점에서 소설은 많은 부분이 허구는 있죠. 그런데 만약 저에게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연의 중에 어떤 것이 더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준 위대한 고전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소설 삼국지연의를 더 꼽고 싶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정사는 정말 일부 극소수의 최고의 지식인들만이 접했던 이야기인데 물론 이게 오리진이고 원전이 된 거지만 나간중의 소설이 잊고 있던 삼국시대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시 복원시켜주고 가장 핵심은 놀라운 환상적인 그 스토리텔링을 해서 많은 흥미를 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가장 많이 살아먹는 고전이 되고 끊임없는 문화 콘텐츠의 보고가 된 거죠. 그런 점이 저는 뭐 소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늘 뭐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고 오늘 정말 그 선생님의 그 매력에 한껏 너무 즐거웠습니다. 듬뿍 빠진 그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쌤 다음엔 뭘로 뵐까요? 또 쌤 뭐도 네. 나와바리가 어느 쪽이세요, 쌤? 뭐 중국 뭐 문화, 고전 문화 뭐 다. 서유기? 수호전. 네, 뭐 다. 예. 의천도령기? 의천도는 게 좋다. 중국 문화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스님과 함께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돈의 제목과 없음 TV 티치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